신혼의 단꿈을 시작한 지 고작 반년. 그는 사랑을 맹세했던 아내를 배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차가운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처참히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는 이미 비밀스럽게 19세의 젊은 여대생을 숨겨두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아무런 슬픔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시신이 아직 차디찬 상태로 안치하기도 전에 그는 흥청망청 유흥가로 발길을 돌려 쾌락을 탐닉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적 뒤에는 치밀하게 짜여진 거대한 음모와 탐욕스러운 이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과연 그의 심장은 떨리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차가운 얼굴로 모든 것을 부정하며 살아갈까요? (2021년 5월 5일) 옌타이에서 다롄으로 향하는 한 여객선이 평온하게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 안에서 한 남성이 선상 경찰에게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갑판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선장은 즉시 배를 멈추고 바다로 떨어진 여성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남성의 증언에 따라 선원들을 동원해 긴급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바다 위에서 물속에 떠오르는 작은 형체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초조함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인 리웅은 아내가 추락한 곳에서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경찰에게 간절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기상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시야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물에 빠진 직후 바로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들은 약 40분간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바다 위에서 하얀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물체에 다가갔고 남편은 아내가 흰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확인한 결과 물체는 아내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구명부표를 던져 구조를 시도했으나 바다의 거센 파도로 구조보트를 띄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옌타이 해양관리국의 구조선이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지만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리웅은 자신들이 상하이에서 살며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고 고향 태링 창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며 다롄까지 차를 몰고 간 후 여객선을 타고 보아이만을 건너 옌타이에서 상하이로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이동하며 바다 풍경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리용도 그 제안에 동의했으나 즐거운 여행이 비극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경찰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아내가 빨리 안식에 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추락 사건에서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며 명확한 상황 판단이 끝나야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에게 의심스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추락한 위치는 7층 갑판의 구명보트 옆으로 구명보트를 긴급하게 내리기 위해 난간이 없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곽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 금지, 경고도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판은 넓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는 많았음에도 왜 하필 경고가 분명히 표시된 이곳에서 사고가 났을까요? 또한 울타리를 열고 그곳에 접근한 끝에 추락했다는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웅에게 왜 이곳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리웅은 아내가 키가 작아 일반 난간 옆에서 바다를 보기가 불편했다며 난간이 없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향의 풍습에 따라 사망 후 3일 내에 화장을 해야 하므로 빨리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는 너무도 우연히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선박에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독 추락 지점의 CCTV는 구명보트에 가려져 있었다는 점이 경찰을 의심케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되짚으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야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선박 외부의 영상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 뛰어내리든 떨어지든 특정 자세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작동하지만
영상 속 아내는 몸이 심하게 구르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은 아내가 단순히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해 밀려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친척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미루고 리융을 선박에 머물게 했습니다. 동시에 선박 내에서 리융과 그의 아내와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1년 5월 5일 정오 두 사람은 각각 여객용 엘리베이터와 차량 통로를 통해 배에 올랐습니다. 탑승 후 두 사람은 함께 갑판으로 가서 15분간 바다를 본 후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그들의 객실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행동은 부부라기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리융은 매우 단정한 정장 차림의 넥타이를 매고 머리까지 말끔히 정돈한 반면 아내는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옷차림도 소홀했습니다. 이들의 외모와 행동에서 부부 관계라는 점을 연상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앞뒤로 걸었으며 부부라면 자연스러울 법한 친밀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판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바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찍으려 하자 리융은 그녀의 손을 쳐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화난 얼굴로 등을 돌려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내가 추락한 후 그녀의 이름을 목청껏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되어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16시 26분 CCTV 기록에 따르면 리융은 혼자 객실을 나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다 경치를 보기 위해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추락한 구명보트 근처로 가더니 출입 금지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는 철문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16시 50분, 아내가 추락하기 10분 전, 리융은 다시 객실을 나왔고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경고판이 붙어 있는 철문을 열고 아내를 그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로 몇 분 후 선박 외부 CCTV에 아내가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가 추락한 직후 리융은 그 지역을 급히 벗어나 선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명보트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 두 사람이 굳이 이 불편한 자세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던 가운데 사망한 아내의 아버지와 오빠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2번 결혼했으며 자녀로 아들과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상하이로 가 식당에서 일해왔으며 가족은 딸이 상하이에서 리융과 재혼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룰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리융은 명문대 졸업자로 상하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건 당시 44세로 결혼한 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당시 46세로 학력이 낮고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으며 2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리융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와 연결된 것이 전부였고 리융이 결혼을 서두른다 해도 더 나은 선택지가 많았을 터인데 굳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점은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설사 직장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했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락한 아내의 시신이 수습된 후 경찰은 그녀의 오른쪽 얼굴에 넓은 타박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생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부검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리융에게 부검 동의를 요청하자 그는 강하게 반대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는데 얼굴과 몸을 칼로 자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융의 반대에 부딪힌 경찰은 아내의 아버지와 오빠를 설득하며 부검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고사든 형사사건이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에 가족들은 동의했고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의학 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지만 얼굴에는 생전에 가해진 폭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꺼풀에 심한 부종과 피하 출혈, 눈 주위뼈의 타박상, 코 점막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생전에 강압과 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에서는 아내의 얼굴에 이러한 손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추락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웅은 아내가 빨리 안식을 취해야 한다며 경찰에 화장을 서둘러 줄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미루며 상하이에 인력을 파견해 그의 배경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리웅은 상하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는 2016년에 그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2021년 5월까지 결혼 생활은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요리사와 종업원들은 리웅과 아내가 부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부부다운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은 직원들 또한 놀라워하며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아내가 가끔 리웅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지만 리웅은 그녀가 상하이에서 거처가 없어 잠시 집에서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웃들조차 그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리웅의 집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웅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반면 아내의 방은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부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9세의 여대생이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신이 리웅과 교제 중이며 리웅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리웅과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며 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대생은 교제 중 리웅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 리웅은 아내를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연애 중 대부분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으며 자신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리웅은 사건 후 경찰에게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외도 상대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동안 사건 현장에서 감시받고 있던 리웅은 또 다른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임시로 머물던 호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고 여성을 호출해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리웅은 마치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성매매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진정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리웅과 아내 사이에는 실제 감정이 없었고 그들의 결혼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이면서 사건의 전말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경찰은 리웅이 신혼 아내를 고의로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결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치밀하게 계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지고 의심스러운 점이 계속 드러나던 중 피해자인 아내의 아들이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협의 끝에 시신을 조속히 화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서둘러 화장을 하려는지 묻자 아들은 엄마가 생전에 인명사고 보험을 가입했으며 사건이 종결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주겠다는 리웅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리웅이 자신의 차를 그에게 양도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리웅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은 겨우 30만 위안으로 그를 의심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에게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그는 리웅이 자신과 아버지에게도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웅은 또 다른 300만 위안 규모의 보험금이 있으며 이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중 60만 위안을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총 330만 위안의 보험금이 리웅의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를 가족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리웅은 여전히 200만 위안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범행 동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상하이의 주요 보험사들을 방문해 철저히 조사한 끝에 리웅이 결혼 후 단 한 달 만에 3개의 보험사에서 아내 명의로 총 4건의 대규모 인명사고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험의 총 보장액은 매우 컸으며 보험료만 12,000위안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전부 리웅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 조건도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장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 가입 자체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리웅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건의 보험 중 중증 질병 의료 보장은 극히 적었으며 대부분이 대중교통사고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인 아내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고를 당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리웅이 수익자로 지정된 이 보험으로 인해 그는 최대 1230만 위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리웅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의 식당은 경영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자주 체불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신용카드를 이미 한도 초과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역시 10만 위안 이상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개인 부채는 총합 수백만 위안에 달했으며 리웅은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리웅이 아내의 순박함과 단순함을 이용해 위장 결혼을 하고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와 심문 과정에서 리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백 없이도 사건을 법정으로 넘길 수 있을 만큼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법원은 리웅에게 고의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를 적용하여 두 죄목을 합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3년 12월 24일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리웅은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모든 범죄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면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